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서울경제TV 도지은입니다. 오늘은 광복절이죠.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을 기념을 하고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축하하는 국경일로 올해로 77주년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한 해를 보내다 보면 여러 기념해야 될 국경일들이 있지만 오늘은 더더욱이 그 의미와 의의를 생각하면서 특별한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요. 더불어 오늘 우리 시장은 휴장입니다. 이럴 때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보다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리고자 저희가 준비를 많이 했는데요. 오늘의 주제 먼저 설명을 드리면 한 달 남짓 남은 추석 차례상 차림비를 마련하기입니다. 좀 어떤 분들은 소소한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한 달이라는 기간을 어떻게 하면 더 알차게 보낼 수 있을지에 집중을 해서 저희가 내용을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서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내용 함께 보시죠.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 그리고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어렵게 모시기 어려운 두 분을 한 자리에 좀 모셨습니다. 오늘 주제는 두 분 다 들으셨죠? 네, 저희가 이 추석을 맞이해서 좀 기다리는 마음으로 차례상을 차려야 되는데 그 차례상을 풍성하게 좀 차리기 위해서 열심히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일단 최근 시장부터 저희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2분기 실적 시즌이 마무리가 이제 되어가고 있고 관련돼서 최근 국내 시장을 좀 점검을 해볼 텐데 먼저 우리 이성웅 이사님 늘 저랑 전화 연결하잖아요. 네네. 네, 얼굴 뵙는 건 네, 너무 오랜만이에요. 그래서 최근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지 생생하게 전해주시죠. 올해 같은 경우는 연초에는 특히 변동성이 큰 시장에 연출이 되었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상장을 하고 나서 수급에 대한 이슈가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서 상반기에는 지수 같은 경우가 예상보다 더 조정이 나오는 모습이었고 그 뒤로는 이제 본격적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그 이슈 부분이 불거지면서 시장이 이제 조정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조정이라고 하면은 그 예상보다는 조정이 더해질 수 있었던 부분이 그 전쟁과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금리 인상기와 전쟁에 그러한 이슈가 더해진 적이 없었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조금 더 불확실성이 증폭이 되는 모습이었고요. 종목별로 보더라도 특히 그 우리나라는 시가총액이 한 30% 이상을 차지하는 IT 업종 같은 경우가 더 조정이 컸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깝게는 시장 돌아와 보면 그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았었고 구체적으로 지수는 뭐 2050 정도까지 또는 뭐 그 이하까지도 조정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불거졌었는데요. 일단 데이터로 보더라도 2,500 수준 같은 경우가 한 PBR 1배 정도 이하 구간, 여기에서 그 감익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하반기로 갈수록 한 20%가 나타난다고 하면은 그 정도 지수까지는 조정이 나올 수 있기에 그러한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다만 구체적인 지표 발표에서 시장이 반응을 하는 모습이었어요. 미국의 그 물가 지표 같은 경우가 가장 우려가 되었던 시점이 유가가 상승을 하고 그 유가의 반영, 그 다음에 중고차라든지 주택 부분까지 함께 반영이 되는 그 시점에서 데이터를 보고 나서 그때부터 시장이 본격적으로 반등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은 시장은 겪어보지 못한 불확실성 뒤에서도 반등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겠고요. 2분기 실적 시즌 같은 경우도 예상보다는 지금 업종들이 강한 모습입니다. 이 강하다는 모습 자체가 2분기 실적의 예상치가 낮았던 업종들, 그 안에서 종목들이 강세를 나타내는 점을 저희가 볼 수가 있고요. 이게 태양광 모듈이라든지 그쪽 업종들 같은 경우가 주가가 거의 주도주 형태를 갖추면서 강한 걸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 자체는 그 하나솔루션을 예로 들면 2분기 실적 중에서 그 태양광 사업 부분 자체가 적자가 예상이 되었었는데 이게 그 적자가 아니라 흑자가 나오면서
주가 같은 경우는 그 뒤로 뭐 반등세가 나타내는 점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은 2분기 실적이 나오기 이전에는 하반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그 이후에 반영되지 않을까라는 의문점이 계속 존재를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2분기 실적을 기업 하나별로 열어보니까 수출 업종 위주로 먼저 실적이 좋았다는 점. 근데 그 실적 같은 경우도 원달러 환율의 영향도 있지만은 실제 기업의 체력들이 좋아졌다는 점에서 이 부분은 뭐 다음 분기까지 계속 연속될 가능성이 높겠고요. 특히 그 태양광 모듈과 관련된 업종들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방산 업종과 관련된 사업들 같은 경우는 단순히 이게 일회성이 아니라 각각 수주를 바탕으로 해서 해외 쪽에 기존에 있었던 부분에 플러스 알파로 실적이 나타났다는 점을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대형 IT 업종인데요. 대형 IT 업종 같은 경우는 지수가 2200대 후반부터 반등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때 강했던 업종, 지수의 상승을 첫 번째로 이끌었던 업종이 대형 IT 업종이었는데요. 워낙 시장에서 불확실성이 많이 언급이 됐었고 그 불확실성 안에서도 주가 같은 경우가 먼저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다만 2분기 실적 시즌 타이밍에서는 주가가 약한 걸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게 지금 시장의 흐름을 대변한다고 결론을 지어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시장에서는 처음에 반등이 나왔던 업종 같은 경우는 지수가 상승을 함에도 한 단계 레벨업이 되기보다는 2분기 실적의 예상치가 낮았던 말씀드렸던 태양광 모듈이라든지 방산이라든지 거기에 뒤이어서 이제 엔터라든지 그러한 업종들이 순환매를 이어받으면서 지수의 추가적인 상승을 이끌 수 있는 장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지수가 바닥권을 형성하고 상승을 할 때는 단계별로 시총 상위주들의 업종이 순환매를 나타내면서 상승을 하는 점을 알 수가 있겠고요. 이 다음 단계 같은 경우는 지수가 여기에서 뭐 횡보세 크게 빠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각 개별주의 상승장 연출이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이겠습니다. 아니 최근 시장에 대해서 정말 잘 정리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그럼 많을 것 같아요. 지수는 올라왔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그 순환매에 끼지 못하면 그냥 올라가는 지수 보면서 내 포트폴리오는 왜 안 올라가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최근에도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우리 대표님께서는 김준 대표님께서 시장 어떻게 보고 계세요? 동의하십니까? 네, 일단 이성우 이사님이 중요한 얘기를 다 해주셔가지고 아 이게 먼저 하면 네. 유리하군요. 네. 어떤 말을 첨언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너무 어려운 시장이다. 그건 너무 절대적으로 공감하고요. 소위 말하는 여의도의 선수들도 지금 뭐 많이 박살나는 그래요? 상황입니다. 많이 박살났다 회복되고 있는 위로가 되네요. 저만 힘든 게 그거 아니라 아니라서. 보니까 여의도 전직 선수였던 이 선수께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상황들은. 네. 근데 다만 이제 불확실성은 상당히 많이 완화 국면에 있다. 그리고 기존의 그 소위 말하는 안전자산에서 위험자산으로 다소 좀 이동하는 현상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원인은 역시나 그 원자재 가격이 하락 추세에 있는 거는 좀 분명해 보이고 물론 이 추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질지는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원자재 가격 하락의 가장 대표적인 건 유가가 90불 때까지 빠졌죠. 그리고 네. 일반 그 미국에서 파는 소비자용 이제 그게 4불 갤런당 4불까지 떨어졌는데 그 부분이 아무래도 빠르게 원자재 가격 전반적으로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는 것 같고 네. 그다음 외국인이 최근에 수급이 지금 상당히 좋거든요. 맞아요. 연속성이 그래도 좀 나오더라고요. 2조 한 2조 5천억 넘게 매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주변 자금 또한 이제 거래 대금이 소폭 증가해서 네. 지금 한 1 거래 대금이 약 7조 한 6조 9천억까지 올라왔습니다. 지금 과거에 계속 5조 후반대까지 빠졌다가 지금 다 빠르게 좀 회복 중에 있고 신용잔고도 소폭 증가했고요. 네. 예탁금도 지금 58조 수준까지 올라왔고요. 다행이네요. 네. 그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이성우 이사님 말씀 주신 대로 업종별 차별화가 분명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네. 실적이 상향되는 업종은 자동차 쪽, 그다음에 자본재, 그리고 에너지, 그다음에 뭐 기계 요 정도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하향 추세되는 거는 호텔 레저, 그리고 디스플레이 조선인데 조선은 계속 말씀드리는 수주 산업이기 때문에 네. 1년에서 3년의 래깅이 있기 때문에
조선은 이게 실제 실적이 반영되는 거는 올해 2022년에 사상 최대 수출 실적을 찍었다고 해도 이게 바로 반영이 안 2020년 되죠. 매출이 반영되는 게 아니라 3, 4, 5로 이제 레깅에서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조선도 3사 대형 조선 3사가 적자 폭이 엄청나게 축소가 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가 일어날 시점이라는 게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이제 결국은 삼중고였잖아요. 고금리, 그렇죠. 고환율, 네. 또 뭐 높은 에너지 가격. 그 부분이 에너지 가격 떨어지고 금리도 이제 정점을 찍었다는 부분이 의견이 아주 지배적이에요. 물론 9월달에 패드에서 이제 한 어떻게 번 더 할지, 네. 그게 거기다 한번 출렁이겠지만 그걸 찍고 이제 벌써 내년엔 오히려 금리를 떨어뜨리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네. 시장을 가장 억눌렀던 게 에너지 가격 상승세랑 금리였는데 이 부분이 좀 잡아지는 구조로서 안전자산보다 당분간은 위험자산 쪽으로 선호 현상이 지속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관련돼서 저희 김지훈 대표님과 이서공 이사님이 이 시장에 대해서 면밀하게 좀 검토를 해주셨으니까 저희가 주식 투자 접고 산에 들어갈 게 아니라면 네네.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종목 이야기를 좀 함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턴어라운드 되고 실적이 실질적으로 잘 찍힐 것이라고 예상되는 종목들을 저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좀 해봤다면 저희 주제로 좀 돌아와 보자고요. 저희가 추석 차례상 차림비를 마련하자. 네. 이게 오늘의 소주제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장기 투자냐 단기 투자냐라고 따지면 오늘의 주제는 단기적으로 당장 좀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에 집중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가자고요. 이 장기 투자랑 단기 투자 길고 짧은 것 차이일 것 같긴 한데 또 주의해야 될 점이 다를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사람마다 장기랑 단기의 개념도 좀 다를 것 같아요. 네네. 어떤 분은 자기는 하루 갖고 있는 걸 장기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 정도 갖고 있으면 오래 갖고 있었다. 10분 이상 들고 있으면 자기는 오래 들고 있는 거래요. 네네. 맞나요? 네, 전문가님들. 그러네요. 그 점이 저도 좀 공감이 되는 부분도 있어요. 최근에 네. 그런 조사를 해봤다더라고요. 리서치를 네. 이 3거래일 정도 보유를 하는 게 평균적으로 그 상위라고 일컬어졌습니다.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그만큼 시장에 대해서 심리가 위축이 돼 있다는 말이고 시장 시세 같은 경우가 이게 연속성이 없다 보니까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단순히 시장을 지금 장기 투자, 단기 투자로 나누기보다는 여기에서 하나로 그 투자에 대한 기간은 심리, 투자 심리와 함께 시장의 그런 좀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부분까지 함께 살펴볼 수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장기 투자, 단기 투자 그 차이점과 그리고 유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 각각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장기 투자 같은 경우는 일단은 첫 번째로는 현재 시장의 위치가 어딘지에 대한 파악이 중요하겠습니다. 시장의 지수 같은 경우가 더 하락을 할 수 있는지 상승을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겠는데요. 근데 시장에 대해서는 언제나 지나봐야지 알 수 있는 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물음표의 요소로 무게를 다른 쪽으로 한번 넘겨보겠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 현재 시가총액 대비해서 종목이 이익이 어느 정도고 이 시가총액 같은 경우가 지금 싼지 비싼지 구간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는 본인만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즉 결론적으로 봤을 때 시장을 미리 예단해서 내가 장기 투자를 할 건데 무조건 사야 된다. 이런 시각보다는 본인만이 가지고 있는 기준, 이 기준이 특정 종목 같은 경우가 그 싼지 비싼지에 대한 명확한 잣대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결론이겠습니다. PER을 보나요? 그럴 때? 이게 성장주 같은 경우는 네. 뭐 많은 요소들 과거에는 이 새롭게 대입이 된 게 뭐 PSR 매출액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인지 보기도 했고 네. 약간 좀 재밌는 포인트이기도 했는데 PDR까지 봤었어요. PDR 그거 뭐예요? 네, 이 꿈까지 반영을 하는. 아, 드림. 네네. 꿈과 희망까지 반영을 하는 그러한 부분까지 있었는데 네. 그러한 주가의 흐름까지 약간 버블의 형태로 확대가 됐었는데 그 단순하게 여기에 대해서 접근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뭐 주가 수익 비율 같은 경우도 뭐 10이라는 기준에 따라서 여기 이하에 있다고 해서 종목이 싸다.
이렇게 접근하는 건 아니겠고요. 가장 쉽게 비교할 수 있는 점이 첫 번째로는 그 업종 내에서 비교를 할 수 있는 그 비교 업종 내에서 이 기업 같은 경우가 주가 수익 비율이 어느 정도의 위치를 하고 있는지 그 기준의 잣대를 삼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글로벌에서 이 업종이 이 종목이 속하고 있는 그 군이 1등 기업이 어느 정도의 주가 수익 비율이 형성이 돼 있는지 그 두 가지 포인트를 비교를 하고 이 장기 투자와 함께 접목을 해서 하나의 지표로 활용을 하는 게 가장 낫다는 접근이겠습니다. 그냥 무조건 사서 묵혀둔다. 이래서 장기 투자가 아니군요. 네, 타이밍이 오. 중요합니다. 타이밍. 그렇군요. 또 한 번 배워갑니다. 네, 저는 그냥 물리면 장기 투자라고 네.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럼 단기 투자는요? 단기 투자 같은 경우는 장기 투자보다는 조금 더 세밀하게 접근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같은 스타일로 접근하는 거는 아니겠는데 다만 가격적인 변동이 아주 짧은 기간에 클 수 있다는 점을 포인트로 생각을 해야 되겠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 가격의 섭리 특성을 잘 알아야 됩니다. 가격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는 이 모멘텀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는지 이게 이어져서 재료의 무게가 있는지 아닌지 여부겠고요. 여기에서 생각을 해 본다고 하면은 없던 게 생겨나는 시장, 그러한 시장에서는 뭐 판매라든지 그러한 요소가 증대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코로나를 겪어봤었는데 그 코로나 안에서 이게 바이러스 같은 경우가 퍼지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마스크 판매가 늘어났었고 그 바이러스 같은 경우가 퍼지는 단계 이후에는 뭐 감염자라든지 그러한 게 많이 증가를 하고 이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백신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의 판매가 늘어났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와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가 단기적으로 시세가 빠르게 상승을 했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를 장기 투자로 가지고 가기 힘든 이유가 뭐냐면 이게 한 차례 그 상승을 한 그런 사이클 같은 경우는 이 다음 같은 경우에 또 다른 뭐 전염병이라든지 그런 요소가 없다고 하면은 주가가 좀 피크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피크라고 하면은 처음에 초기에 잘 판매되었던 부분은 시장 참여자들 즉 판매를 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이게 매출이 줄어들고 이익 같은 경우도 많이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나거든요. 그렇다 보니 단기 투자 측면에서는 없던 게 생겨나고 수혜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접근이 중요하겠는데 이거를 장기 투자로 가지고 가기에는 부담이라는 결론이겠습니다. 우리 김지훈 대표님은 장기 투자, 단기 투자. 오늘 주제는 단기 투자에 맞는 건데 평소에는 보통 어떤 투자 스타일을 선호하세요? 저는 장기 투자를 선호했다가 완전히 뭐 선호했다가 장기 투자가 그렇게 크게 유용성에 대해서는 계속 테스트 중이고요. 네. 장기 투자와 단기 투자를 적절하게 섞어야 된다. 비율을 네. 적절히 섞으면 네, 된다. 개인 투자자들 전업이 아니더라도 네. 적절하게 치고 빠질 땐 치고 빠질 줄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오늘은 단기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우리 대표님도 단기 투자 하실 때 유의점 뭐 생각해야 되는 거 1순위가 있다면 네, 뭘까요? 단기 투자 엄청나게 하는데요. 일단은 주식은 크게 네 가지다. 네 가지. 네. 네 가지를 다 만족해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가 네. 이성 이사님 말씀해주신 펀더멘탈, 기본적 분석. 두 번째가 역시 사주는 주체가 있어야 되죠. 외국인과 그쵸. 기관의 수급. 네. 세 번째가 사람으로 치면 얼굴입니다. 차트. 기술적 분석. 그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재료와 모멘텀인데요. 이 네 가지 우선순위 경중을 따질 수는 없어요. 다 중요합니다. 네 가지 다 중요하군요. 네. 근데 굳이 단기와 장기를 구분하자면 장기 투자는 이 펀더멘탈 분석을 좀 더 디테일하게 하는 게 장기 투자라고 볼 수 있고요. 단기 투자는 그에 비해서 펀더멘탈 분석보다는 그때그때 이슈, 재료 모멘텀 플러스 사람의 얼굴에 해당하는 차트까지. 그 두 가지. 차트와 재료 모멘텀에 좀 더 중점적으로 보는 게 단기 투자라고 보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은 단기든 장기든 둘 다 중요합니다. 이건 둘 다 기본적으로. 포함되는 거고. 네, 둘 다 포함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단기 투자의 공략 포인트는 얼굴이 뭐 이쁘고 잘생기고를 떠나서 호감형이 되려면 차트상으로는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을 보자. 일단은 네.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들은 대부분 단기가 중기보다 위에 있고 중기가 장기보다 위에 있는 그러니까 정배열돼 있는 추세에 있는 것들이 상승 추세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회사들이 시세가 살아있는 따끈따끈한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단기 투자는 차트랑 모멘텀을 둘 다 봐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차트에서 정배열 추세에 있는 것 중에 모멘텀이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모멘텀이 있는 것들 뭐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이제 갤럭시 이제 플립, 네. 폴드 접히는 게 이제 8월 말이나 이제 9월 초에 이제 삼성에서 나오면 네. 그건 이제 장기적인 모멘텀은 아닌 거죠. 그렇죠. 9월달 이슈에 따라 하는 거고 9월달에 이제 대규모 아마케 이제 아스코 나오면 아마케 나가는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단기 모멘텀을 받아서 탄력적으로 또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근데 반면에 정부에서 이제 미국의 BBB 법안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으로 바뀌어서 이제 네. 대규모 태양광 풍력 이제 거기에 수소까지 포함돼서 청전 수소 이제 생산세 공제하는데 그 부분은 롱텀으로 봐야 되는 장기 모멘텀인 거죠. 정부 정책적인 요소 같은 거는. 이렇게 장기와 단기 투자에 대해서 좀 나누어 보고 특히 단기 투자에 관련돼서는 봐야 될 요소들까지 정리를 좀 해주셨는데 사실 펀더멘털 수급 차트 그리고 모멘텀까지 중요하지 않은 게 없네요. 이걸 다 챙겨서 여러분들이 좀 단기 투자를 하시는데 적극적으로 이용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어렵다 하시면 저희 서울경제TV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사님도 맞습니다. 계시고 우리 맞습니다. 대표님도 계시니까요. 맞습니다. 두 분이 제 눈을 안 마주치시는데 두 분을 보내지 않겠다는 저희 굳은 의지까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이 단기 투자 특히나 유의해야 될 점까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주제가 추석을 한 달 남겨두고 차례상 차림비를 마련하기 저희가 목표를 하고 있는데 되게 소소하죠? 저희 주제가 좋습니다.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집중해서 보실 만한 오늘의 주제이기 때문에 사실 이 추석을 앞두고 두 분이 예산을 어느 정도 필요하겠다 생각하고 계신지도 궁금해요. 사실 고향에 내려가면 네. 부모님들이 용돈도 드려야 되고 뭐 홍삼 한 박스라도 들고 가야 되고 하니까 그리고 또 조카분들 있으시면 또 용돈도 또 지갑이 털릴 거고 예 그런 돈을 다 남짓해서 추석 차례상을 좀 차리고 그 기간을 보내는데 어느 정도 들면 좋을지 우리 이성훈 이사님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신가요? 제가 명확히 기준이 안 서더라고요. 그래서 주위에 물어봤어요. 얼마 정도 드냐? 네. 데이터에 기반한. 주위에 물어보니까 인적 자원을 활용하셨군요. 평균적으로 한 2인 가족 기준. 2인 가족. 네, 2인 가족 부부 또는 부부 말고는 2인 가족이 잘 없군요. 네. 2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지방에 서울과 그리고 부산 이동 시에 추석 기간 중에 그 2박 3일을 머무른다고 하면 한 150만 원이 드는 설문조사의 결론이 나왔습니다. 네, 다 합쳐서 150. 그런 평균적인 데이터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한 30명한테 조사를 했어요. 네. 정확한 명수까지 한 30여 명에게 물어보니까 부산과 서울 왔다 갔다 기준 드는 돈들을 계산해 보니 150이 든다. 적지 않은 돈이에요. 네, 그러네요. 뭐 나머지 비용까지 들어간 거 아닐까요? 이것저것 다 합쳐서 친구 만나서 놀기도 하고. 그렇죠. 네. 이제 이런 추석 스트레스 또 날리려고 따로 또 돈 쓰고 플렉스하는 비용까지 좀 넣는다면 한 150 정도 가량이 들지 않을까. 우리 김준 대표님은 저는 1인 가족이기 때문에 1인 가족 기준으로 저를 포함해서 한번 주변에 저도 나름 데이터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면 교통비, 부모님 용돈, 그다음에 이제 저 같은 경우도 그날만큼은 추석이나 특정 뭐 설날 연휴만큼은 부모님 집에서 음식 안 하시고 밖에서 외식, 플렉스, 플렉스 해서 조촐한 외식 플러스 친척분들 선물 포함해서 1인 가족 기준, 1인 가족 기준으로 50만 원을 잡았습니다. 50만 원. 아니 플렉스라고
네. 총 50만 원이요? 이걸로 다 할 수 있어요? 대표님 잠깐 이거 지방으로 내려가는 건 포함 지방 안 한 거? 포함 안 했습니다. 포함 안 한 거예요? 경기도권 소재로 이동 시. 네. 경기권 네. 이동 시 교통비 제외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여기서는 김준 대표님은 네. 교통비 포함 안 하고 네. 경기권에서 움직일 시 한 50만 원 정도면 네. 가족들 플렉스 정도로 네, 괜찮지 네. 않을까. 왜냐면 이제 추석 명절을 끼면 보통 뭐 용돈도 드리고 같이 밥 먹는 것도 진짜 우리 대표님 말씀처럼 밖에 사 먹고 이런 경우가 많아서 이런 돈까지 다 합치면 그래도 적어도 한 50만 원 정도는 들지 네. 않나. 1인 가구 기준입니다. 1인. 네. 네, 저희가 그래서 저희도 데이터를 열심히 찾아보니까 지난 설 기준으로 나온 통계치는 약 26만 원 정도 집계가 됐고 이번 추석에서는 또 인플레이션 비율 같은 걸 좀 반영해서 네. 30만 원 정도가 네네. 전망이 좀 네네. 되고 있대요. 다행히 150까지는 안 들고 네네. 50까지는 안 들지만 네. 30만 원 정도는 그래도 여윳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돈 단위가 확 작아졌죠. 네. 근데 이번 추석 차례상 상차림비를 30만 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추석까지 남은 기간 동안 한 달 정도잖아요. 네. 단기 투자로 이 돈 벌 수 있다 없다를 한번 가능성을 먼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표님들 앞에다가 답변 써달라고 저희가 이제 네. 이면지를 좀 준비를 해드렸는데 거기다가 가능하면 O, 그 안에 30만 원 정도는 불가능할 것 같다 X를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 정도면은 가능할 것도 같고요. 제 생각엔. 자, 답변을 작성을 해주시면 하나 둘 셋 하면 빠밤 하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OX인가요? 네, 30만 원 마련할 수 있다 없다. 음. 자, 남은 기간 동안 한 달 정도 단기 트레이딩으로 가능할 수 있다. 너무 느리게 써주시는 거 아니에요? 자, 하나 둘 셋 자체 BGM으로 하겠습니다. 네. 입부금으로 하나 둘 셋 빠밤. 가능하다. 가능하다. 두 분 다 O. O라고 적어주셨어요. 근데 왜 이렇게 작게 적어주셨어요? 그러게요. 조금 조심스럽게 O? 가능하기는 한데 네. 좀 타이트하게 가능한. 동그라미 타이트하게. 모양이 상당히 예쁜데 참 이거 그림을 못 그려가지고. 그래도 정확하게 동그라미를 그려주셨어요. 네, 네. 두 분 다 가능하다. 네. 그렇죠. 그러면 30만 원 벌 수는 있는데 중요한 건 그 기본적으로 시드머니가 어느 정도 있어야 한 달 안에 단기 트레이딩으로 이 30만 원이라는 돈을 벌 수 있는지. 제가 아까 시작하기 전에 그냥 우스갯소리를 했죠. 주식으로 1억 벌 수 있는 방법. 네네. 2억으로 투자를 네. 시작하면 된다. 뭐 예를 들어 30 벌기 위해서는 한 60 정도 있으면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근데 60만 원 가지고 30만 원 벌 수 있나요? 가능한가요? 네. 네. 가능해요? 네. 됩니다. 됩니다. 지금 살짝 클릭 한 방으로 따다. 따닥으로 됩니까? 따닥. 진짜. 자신감 뭐지? 네. 그러면 어느 정도 시드머니가 있어야 이번 한 달 동안 30만 원을 단기 트레이딩을 벌 수 있는지 그 금액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느 정도가 나올지 여러분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 자, 머릿속으로 계산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적어주셔야 돼요. 현실적으로 이 정도 시드머니가 있으면 단기 트레이딩으로 한 달 만에 한 30만 원 벌 수 있겠다. 상차림비는 벌 수 있겠다. 그리고 또 이제 돈을 인출을 할 수 있는 거래 기간까지 생각을 해서 정확히는 뭐 한 달이 좀 안 될 수도 있겠죠. 네, 시차를 좀 생각을 하면. 자, 현실적인 기준 다 작성을 하셨다고 합니다. 또 이번에도 입부금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체 BGM 하나 둘 셋 빠밤. 네. 뭐야? 이사님 1,000만 원 필요해요? 네.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네. 잠깐만, 우리 대표님은 300만 원으로 가능하다. 저도 좀 깎을까요? 아니요, 현실적인 게 깎을까요? 중요한 겁니다. 잠깐만, 그러면 1,000만 원에 30만 원 벌 수 있는 건 몇 퍼센트 정도 수익률인 거죠? 3%죠. 3% 정도? 네. 여기는 10%입니다. 10% 정도 가능하다. 이거 종목 선별을 그럼 잘 기사님 표정이 100만 원으로 깎을까요? 공을 하나. 100만 원으로요? 이야, 그럼 수익률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현실적인 이겼네요. 네. 뭔지 모르겠지만 기분이 좋은 걸로. 일단은. 네. 자, 그러면 그 이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이번에는 김지훈 대표님한테 먼저 물어볼게요. 300만 원으로 지금 30만 원 벌려면 10% 수익률 나야 되잖아요. 네. 그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써주신 이유가? 만약에 응. 실제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이라면 보통 평균적으로 하루 1% 수익을 잡거든요. 진짜요? 네. 근데 근데 전업으로 하면? 저 같은 경우 1% 잡는데 9월 8일까지 거래일이 총 18거래일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하루 1%만 수익 내도 18%고요.
그죠? 그리고 가능하다 이제 65% 이상 베팅한 거는 종목에 따라 그 개인 투자자도 아까 3일 보유한다고 하셨는데 수익을 낸 종목들의 한 달 평균 수익을 기준을 하면 최근의 흐름을 봤을 때 수익 낸 걸로 치면 한 8%에서 10% 정도가 평균치가 나옵니다. 8%. 수익 낸 종목들의 한 달을 보유했을 때 수익 난 종목을 한 달 보유했을 때 그래서 8%에서 10% 잡았고 저는 최근의 추세를 봤을 때는 업종별로 순환매가 돌아가고 종목 선택을 잘했을 때 18일이면 거의 한 달 기준이니까 네. 10% 정도 수익은 충분하지 충분히 낼 않을까? 수 있지 않을까 조금 공격적으로 한번 제시해봤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 수익금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줄 첫 번째 섹터와 종목 그리고 예상 수익률 정도를 이제 적어볼 텐데 어떤 종목을 첫 번째 종목으로 준비를 하셨는지 개인적으로 궁금해집니다. 자, 빈 종이에다가 어떤 섹터와 종목을 오늘 준비해 주셨는지 지금부터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작성을 하셨으면 하나 둘 셋 빠밤에 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하나 둘 셋 빠밤. 두 분 다 자신 있게 써주셨어요. 우리 김준 대표님 신재생 에너지 수소 중에서 효성 첨단 소재. 우리 이성웅 이사님은 콘텐츠 쪽에서 삼원 네트워크스. 적어주셨어요. 네. 각각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좀 가장 핫한 최근에 핫하게 움직였던 신재생 에너지. 우리 김지훈 대표님 먼저 여쭤볼게요. 수소 쪽을 골라주셨어요? 네. 신재생 에너지 간의 키 맞추기는 분명히 진행될 것이다. 일단 태양광이 먼저 스타트를 끊었고요. 네. 지금 풍력이 빠르게 쫓아가고 있죠. 태양광 단에서 지금 40% 현대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한 달 기준일 7월달부터 한 72% 정도 수익이 났거든요. 네. 그걸 이제 발빠르게 따라가고 있는 풍력의 삼강 MNT가 한 40% 넘게 수익이 났고요. 벌써요. 네. 수소 관련돼서 뭐 두산 퓨얼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효성 첨단 소재가 어제 처음으로 이제 크게 8%대 상승이 나오면서 이제 그 따라가는 키 맞추기를 보여주는 것 같고요.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은 앞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 네. 효성 첨단 소재는 불과 2년 전에 시세를 한번 줬어요. 87만 원까지 찍고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맞아요. 박살 났거든요. 그때부터 갖고 계신 네. 분들 지금 약간 계좌 안 열어보시더라고요. 네. 네. 수소에 대한 기대감은 너무 과도했던 것 같고요. 당시에. 왜냐하면 정부 정책이 이슈가 꾸준히 나와줘야 되는데 확 죽었거든요. 맞아요. 네. 문정부 때 죽었다가 윤석열 정부가 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BBB 법안에 분명하게 말씀드린 건 원래 수소 없었는데 청정수소 세액 공제가 포함이 됐다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고무적인 걸로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효성첨단 소재는 하이브리드 기업입니다. 수소를 떠나서 안정적인 매출에 대한 캐시카우가 나오는 회사예요. 그렇죠. 수소만 하는 게 아니죠. 타이어 코드. 네. 타이어 코드가 네 가지가 있는데요. 폴리에틸렌 PET 타이어 코드, 그다음 나일론, 그다음 스틸 코드, 비디오 이거 네 가지인데 네 가지의 그 타이어 코드 보강제를 모두 생산하는 거는 글로벌로 유일하고요. PET 타이어 코드 같은 경우는 글로벌 시장 점유율 49%로 계속 그냥 압도적으로 계속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가 생산 캐파를 늘리거나 가격을 올리면 그냥 그게 글로벌 추세로 따라가거든요. 네네. 그런 점에서 굉장히 매력적이고 자동차 지금 잘 팔리는 거 보이잖아요. 그렇죠. 작년에 재생용, 그러니까 교체용 타이어가 예를 들어 연평균 한 15% 정도 성장이 나왔다면 올해는 이제 드디어 신차용 타이어가 증가한다. 그래서 이미 발빠르게 북미 단에서 지금 10% 판매 증가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재밌는 건 이 타이어 코드 중에 하나 스틸 코드가 러시아발 전쟁 때문에 그 벨라루스라는 회사가 갖고 있는 BMG 북미 유럽항 물량이 대폭 감소했거든요. 그 부분을 또 반사수혜를 또 이 효성첨단 소재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SUV나 친환경차는 전기차에 들어가는 타이어 코드는 일반 승용차보다 타이어 코드가 약 1.8배에서 많게는 2.5배까지 더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Q가 물량이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올해는 작년에 재생용이었던 올해 신차용 타이어가 폭증하고 있거든요. 네. 그 중국단에서 지금 40% 나오고 글로벌 전체 평균이 한 12% 나오니까 본업을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실적을 깨는 이유는 베트남 스판덱스 법인의 부진이 계속 이게 효성첨단 소재 실적 발목을 잡고 있는데 네. 이 부분 또한 정상화 과정에 있다. 더 이상은 이게 실적 하락에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원자재 단에서 원재료 PET 칩이 원재료인데
최근에는 오히려 판가 그러니까 원재료 PET치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3분기에는 오히려 판가 이 스프레드 원재료와 제품 가격의 마진이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일단 본업 너무 잘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신재생 관련돼서 특수 섬유 관련돼서 아라미드 섬유하고 탄소 섬유가 매출단에서 비중이 5%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 기여도는 이제 15%까지 올라온 거죠. 그래서 이 탄소 섬유는 일단 풀가동이고 네. 캐파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매출과 이익이 모두 50% 이상 증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라미드는 판매 가격을 올리고 있다. P가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슈퍼섬유 합산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매출단에서는 30%, 영업이익단에서는 50% 성장하고 있어서 올해 전체 연간이익으로는 3,900억을 부진했지만 네. 이게 일시적인지 지속적인지 추세를 봐야 되는데 다시 2023년 내년 되면 4,300억까지 회복이 되고요. 2024년 연간 영업이익 5천억까지 나오기 때문에 이 PER 이거 뭐 아직도 실적이 멀었다. 깨져도 8배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효성 첨단 소재 분명히 다시 주목받을 거라 보고 있어요. 핵심은 타이어 코드 잘 팔리고 이 탄소 섬유 없어서 못 팔린다. 그러니까 탄소 섬유 쓰는 데가 뭐 풍력, 태양광까지 신재생 테마가 연결돼서 판매하고 있어서 실적 모멘텀으로도 투자하기 괜찮고 지금 정부 정책 핫한 정부 정책과도 연결돼 있고 그래서 저는 효성 첨단 소재를 오히려 풍력, 태양광보다 좀 더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좀 더 가격 부담, 밸류에이션 부담이 없는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또 첫 번째 종목으로 효성 첨단 소재를 준비를 해주셨는데 우리 김지훈 대표님이 자세하게 좀 말씀을 해주셨어요. 뭐든지 요즘 시대는 그런 것 같아요. 본업을 일단 잘하고 플러스 알파로 더 잘하면 그 종목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은데 수소 한참 이야기 나왔을 때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때 완전 주식 초보자이자 방송 초보자였거든요. 그때 막 수소 2, 3년 전에 수소 이야기가 막 처음 나왔을 때 지금 당장이라도 수소차가 나올 것처럼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근데 효성 첨단 소재 차트를 보면 아시겠지만 그때 고점에서부터 쭉 내리막길을 내려오고 있어서 갖고 계신 지인분이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데 최근에 신재생 에너지가 탄력을 받으면서 수소 관련주들도 올랐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수소 관련돼서 기대감이 다시 커지고 있을 것 같은데 효성 첨단 소재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그때 상용차, 현대차 이제 개발 중단 이슈 때문에 그런데요. 맞아요. 수소는 상용차에만 하는 게 아니고 대형 특수 트레일러, 대형 버스 다양한 방면으로 쓰이기 때문에 그 승용차, 현대차 아마 그 중단 이슈조차도 지금 다시 새롭게 어떻게 부각돼서 현대차에서 아마 새롭게 어떤 형태로 개발의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승용차 관련된 그런 이슈 하나에 너무 매몰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걸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잘하고 있는 분야가 많으니까요. 효성 첨단 소재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성우 이사님 종목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콘텐츠 쪽에서 사마 네트워크스 골라주셨어요. 네, 콘텐츠, 엔터 이쪽 굉장히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방송에서도 이유가 뭔가요? 사마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드라마를 보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우영우를 통해서 조금은 드라마 제작사에 대해서 익숙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우영우의 제작사 같은 경우는 A스토리라는 회사였습니다. 드라마 제작사 같은 경우가 아까 처음에 우리가 주제를 다뤘던 단기 투자, 장기 투자에서 그 퍼라는 용어를 사용했었습니다. 이게 주가 수익 비율인데 이 부분이 A스토리 같은 경우는 15배라는 수치를 부여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15배를 부여받는데 아까 장기 단기 투자를 설명드릴 때 같은 업종 내에서 종목을 비교해 보자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 점을 가지고 여기 와 보면 그 15배라는 주가 수익 비율을 부여받는 A스토리, 근데 사마 네트워크스는 그 정도의 그 주가 수익 비율을 아직 부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좀 더 깊게 본다고 하면은 올해 연간 예상이익이 한 보수적으로 잡아도 120억 원 수준입니다. 이것은 그 하반기에 지금 2개의 신작이 예상이 돼 있는데 그 부분은 반영되지 않은 수치고요. 그것까지 함께 반영을 해보고 그 A스토리가 받고 있는 주가 수익 비율 15배를 대입을 해보면
현재 시가총액 같은 경우가 1,720억 원 수준입니다. 여기에서 한 14% 정도의 기본적인 상승할 수 있는 폭은 나오게 됩니다. 그 점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은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야기했었던 주가 수익 비율을 업종 내에서 1등 기업을 비교를 해보자는 점. 두 번째로는 상대적으로 지금 거래되는 이익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싼 종목을 찾아서 접근하자는 점. 그 두 가지 포인트로 종목 같은 경우를 찾아보는 그러한 접근도 괜찮다는 결론이겠습니다. 아, 그 가능성을 보고 매수? 네, 매수인데 여기에서 기억을 해놔야 될 포인트를 말씀을 드릴게요. 네. 목표 수익률을 제가 3%로 좀 어찌 보면 상대적으로 낮게 가지고 온 점이 있어요. 이게 뭐 사마네트웍스라서 3%를 가지고 온 게 아니라 지금 짧게는 추석에 차례상을 차릴 수 있는 기간이 이제 뭐 한 달 남짓 비슷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된 거고요. 다만 추석 이후에도 이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14에서 15%의 목표 수익률이 가능한 구간입니다. 그렇다 보니 뭐 그 이후에도 투자를 하셔도 되겠고요. 다만 생각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지금의 시장 같은 경우가 2분기 실적 시즌이라는 점에서 2분기 실적을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첫 번째 포인트겠고요. 그 다음에 시장 안에서 지금 계속 순환매가 돌고 있다는 점에서 무작정 매수를 하기보다는 한 차례 조정이 나오는 구간이 있을 거예요. 현재 가격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한 1,690억 원 이 정도 수준까지 간다든지 그러한 수준에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매매를 해도 되기 때문에 그 실적과 매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가담해야 되는 구간, 이 두 가지 포인트를 기억해 놓으시면은 짧은 매매도 가능하겠지만은 추석 연휴 이후에도 충분히 가지고 갈 종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관심을 가져도 괜찮은 종목으로 오늘 콘텐츠에서 사마네트웍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수익률은 약 3% 정도 보수적으로 보는데도 불구하고 추석 이후에도 쭉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두 번째 섹터와 종목 그리고 예상 수익률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두 분이 지금 굉장히 말씀해주신 종목들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종목이라서 듣는 저도 한 개인 투자자로서 지금 열심히 메모하고 있거든요. 자, 두 번째 섹터와 종목 그리고 수익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두 분 다 동시에 빠밤 하고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준비. 하나, 둘, 셋. 빠밤. 네, 두 분의 종목이 공개가 됐습니다. 자, 우리 김지훈 대표님은 ST팜 제약 바이오 쪽에서 골라주셨고 우리 이성웅 이사님은 우진 원전에서 네. 골라주셨습니다. 아, 이번에는 신재생 에너지가 원전 이성웅 이사님으로 넘어가네요. 네. 골라주신 이유가 뭡니까, 이사님? 일단 맨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종목들이 이 되는 단계, 개별주에서 이슈를 받을 수 있는 부분, 자, 그 부분에서 정책을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 글로벌 정책, 해외 같은 경우도 여기에 대한 부분, 원전에 대한 부분에 긍정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새로운 정부 첫 해에서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을 원전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네. 과연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이 기술력 같은 경우가 여러 기업이 대체가 가능한가 아닌가, 그 다음에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핵심인지 아닌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지금 주가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그렇죠. 그까지 함께 생각을 하면 되겠는데요. 우진을 말씀드리게 된 이유는 첫 번째로 이제 원전과 관련된 부분 중에서 중요한 게 뭐 터빈이나 그런 요소도 있는데 계측기, 계측기. 네, 계측기 부분, 이 사업이다 보니까 네. 일단은 주목해야 되는 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뭐 어떤 역할을 하고 하기보다 원전이 처음에 지어지게 되면은 이 부분이 보완할 때도 계측기 같은 경우가 무조건 들어가요. 네, 들어가게 돼요. 그렇다 보니 우리나라 기준으로 지금 노후 원전의 재가동 부분, 그 다음에 뭐 새로운 원전에 대한 수출 부분, 그 점에서 반영이 될 수 있는 점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우진을 가지고 왔고요. 네. 최종적으로는 10개 주가로 한번 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방산주 같은 경우가 수주가 해외로 나가면서 주가 같은 경우가 뛰었죠. 레벨업이 네. 됐거든요. 돌아와서 원전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나라의 해외 수주가 이루어지는 단계부터는 주가가 레벨업이 될 수 있다라는 결론이겠습니다. 네, 이게 또 방산주의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이게 우리나라 안에서만 했으면 그다지 매력 부각이 되지 않았을 텐데 네. 우리 원전 기술이 굉장히 글로벌적이라서 수출을 한다는 이야기들이 또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원전주들 레벨업이 또 가능하지 않나. 그 안에서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기술을 가진 보유한 우진 보수적으로 3% 이것도 장기적으로도 볼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장기적으로도 볼 수 있고요. 원전은 잘 봐야 돼요. 잘? 네, 미국 기업 같은 경우 그 소형 모듈 원전과 관련된 유스케일 파워라는 스펙과 합병해서 상장한 티거 SMR 오. 이 기업에 대해서 기준점으로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탑픽은 BHI라는 기업, 그 다음에 한정기술 같은 경우 9월에 뭐 이게 블록딜의 요소가 있다 보니까 그러한 네. 물량이 좀 마무리되면 봐야 되는 시점이고 이와 연결해서 이제 파생을 하는 거죠. 파생해서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예전에 스마트 원전이라고 해서 소형 모듈 원전과 흡사한 부분에 개발을 했었어요. 네. 네, 개발을 할 때 그 주요 부분을 차지했던 기업들이 이번에 실제 수출이 될 때도 아, 같이 하게 되는 아. 네, 그러한 구조다 보니까 우진이라는 종목도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전 관련돼서 우리 이성웅 이사님이 우진 이야기를 자세하게 또 해주셨습니다. 원전 관련주 이번 정보가 들어서면서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죠.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우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김지훈 대표님은 어떤 종목이었죠 아까? 저 엄청 고민했는데요. 제약바이오를 네, 가져오셨어요. 이거 진짜 종목 선정하는 게 쉽지 않고요. 진짜 고민 많이 했고요. 아, 근데 아까 그 말씀드린 예를 들어 뭐 이성우 이사님 말씀을 미디어 또 저도 미디어 생각했는데 겹쳐서 너무 고민했고 최대한 겹치지 않게 하려고 다양한 걸 보려고. 네, 다양하게 보려고 바이오제약 가져왔고요. 네. 바이오제약 어렵습니다. 근데 어렵죠. 바이오제약이 재밌는 게 되게 심플하게 접근하면 그 와중에 그러니까 매출과 이익 숫자가 찍히는 회사가 별로 없어요. 그럼 숫자가 찍히는 회사, 그러니까 실적이 나는 회사는 충분히 차별화된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긴 흐름으로 보면 이제 연봉 5년 기준 연봉 그다음에 월봉으로는 20월봉 주봉도 20주봉 다 돌파를 했거든요. ST팜 저는 차트 완전 불신론자였는데 이제 실전 매매를 하면서 엄청나게 차트를 많이 보는데 아, 진짜요? 차트를 보는 이유는 차트에 투자 심리가 녹여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정도 가격이면 사람들이 정말 팔고 싶어 하는구나. 이 정도 가격이면 너무 사고 싶구나. 그래서 긴 호흡으로 봤을 때는 연봉과 월봉을 소위 말하는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는 걸 봤을 때 ST팜은 모두 돌파했고요. 네. 주봉과 월봉, 연봉을 모두 돌파했고 실제로 숫자가 찍힙니다. 매출단에서는 올해만 해도 한 40% 가까이 성장이 나오고 영업이익은 180억 정도 성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긴 호흡으로 봤을 때 2023년, 2024년까지 그냥 꾸준히 올해 2,300억에서 내년에 2,900억, 내후년에 3,500억. 영업이익단에서도 올해 한 170억 찍으면 내년에 한 400억, 내후년에 600억 이렇게 꾸준히 그냥 매출과 이익이 증가하고요. 아시아 최초로 지금 FDA에 올리고 핵산 제조 공정 CGMP 인증을 받았죠. 무결점으로. 그래서 이 부분은 올리고 핵산 의약품의 상업 생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삼성 바이오로직스처럼 바이오 업계 TSMC다. 위탁 생산. 위탁 생산에 엄청난 경쟁력이 있다. 위탁 생산은 다 갖춰야 되거든요. 소위 말하는 글로벌 빅파마랑 트랙 레코드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생산 역량 캐파가 돼야 됩니다. 계속 캐펙스 투자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CGMP 국가별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이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하는 회사가 몇 개 없어요. 그리고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 지금 벌써 글로벌 3위입니다. 그래서 2026년까지 연간 13월로 세 차례 증설을 통해서 글로벌 1위 도약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위 말하는 신약에 대한 기대감으로 간다기보다는 바이오 위탁 생산 그리고 압도적으로 이 올리고 핵산 의약품 위탁 생산하는 뭐 국내 1등 회사고 글로벌로 3위니까
이 회사가 매출과 이익의 성장폭이 꺾이는 시점이 매도하는 시점이라 보고 있고요. ST팜은 모양이 너무 이뻐요. 차트 모양. 차트요. 그래서 네. 미치도록 사고 싶었는데 네. 갖고 싶다. 너무 네. 고맙게 계속 지금 오늘 뭐 3% 가까이 조정이 나와서 저는 여기서 조금만 더 조정이 나오면 사고 싶다. 네, 한 5%만 더 조정이 나오면 실전 투자 들어갑니다. 실질적으로 정말 내가 사고 싶은 종목. 제 돈 투자합니다. 네. 내가 사고 싶을 만큼 매력적인 종목 ST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사실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쉽게 방송에서도 언급하기가 좀 어려운 게 굉장히 어려워요. 네. 그런데 오히려 역으로 생각해 보면 좀 숫자가 찍히는 기업들을 추리다 보면 몇 개 안 남지 않나. 투자할 만한 종목을 찾으시면서 고민을 하셨는데 오늘 ST팜 이야기를 자세하게 해주셨고요. 듣다 보니까 정말 팔방미인 같은 종목이네요. 근데 전 너무 웃긴 게 수익률을 12%였다가 지금 10으로 살짝 아까 영상을 좀 돌려보실 수 있는 분들은 돌려보시면 12에서 0으로 열심히 바꿨어요. 저는 진짜 여의도에 진짜 정말 손꼽히는 진짜 선수였던 이성우 이사님이 이 선수가 굉장히 좀 수익률을 공격적으로 잡을 줄 알았는데 저렇게 무수적으로 잡아버리면 제가 할 말이 없어서 저도 낮춰야겠다. 좀 낮춰야겠다. 제가 너무 욕심을 부렸나 해서 과하다 싶어서 조금 낮춰봤습니다.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어떤 생각을? 1,000만 원으로 30만 원 버는 거니까 수익률을 자체는 좀 낮아도 되겠지. 예, 요 기간 안에서 타이트하게 제시를 한 거죠. 따닥 벌고 챙기고 그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근데 더 좋은 게 투자자들마다 시드머니 지금 환경이 다 다를 거란 말이에요. 네네네. 1,000만 원을 굴릴 수 있는 분도 있고 네네. 300으로 해야 되는 분들도 네. 있고요. 그 상황에 맞게 컨디션에 맞는 종목을 선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전 두 분이 겹치지 않아서 좋은 것 같아요. 네. 각자 맞는 스타일에 따라서 여러분들 투자 팁을 좀 얻어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그래서 12에서 네. 10%로 네. 제 수익률을. ST팜의 마음속의 목표는 50% 이상입니다. 와, 야, 여러분 그렇다고 합니다. 이거 저희만 알고 싶은 정보인데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동네방네 떠들어대나 네, 개인적으로 좀 아쉽네요. 네, 여러분들 ST팜까지 챙겨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다가오는 추석에 더 풍성한 한가위 되시라고 저희가 알찬 정보 준비를 했으니까요. 이전까지 여러분들 모두 챙겨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내일 아침 투자를 위한 생방송으로 또 다시 한번 인사드릴 테니까 끝까지 사랑해달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요. 오늘 지금까지 글로벌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 그리고 훈훈한 주식의 김지은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